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 잘 정리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101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소비자 구매 행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 마케팅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답은 4번입니다. 그죠? 맨 처음에 이제 니즈, 소비에 대한 니즈가 생겨야지 되는 거니까 이제 필요를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제 그 대안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죠. 우선 정보를 탐색하고 그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매 후, 그러면 이제 구매하고 나서 구매 후 행동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별도로 설명할 게 없고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패턴이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구매 행동 패턴이라고 하면 그거 말고도 AI, SAS도 있고, 그죠? AI, SCEAS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search, action, 그 다음에 share까지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compare하고 executive에서 이제 excuse죠. 예, 정확하게. 예, 제가 이제 영어 스펠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비교하는 것이고 요건 이제는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본적으로 뭐 attention, interest, 뭐 search 뭐 다 똑같죠. 그다음에 action,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share는 구매 후 행동까지 연결되는 거죠. 공유하는 개념. 그죠? 그래서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고 나서 구매 후기 같은 걸 같이 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 패턴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ERP 시스템 이전에 생산 수량과 일정을 토대로 필요한 자재 조달 계획, 재료 자재, 뭐 똑같은 얘기겠죠. 이 자재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 시스템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자재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Material, 그 다음에 Requirement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자재 관리 시스템, 뭐 자재 수요에 대한 뭐 요구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MRP라고 합니다. MRP. 그래서 MRP가 발전한 게 이제 ERP가 되는 거죠. ERP는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동기부여 이론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최소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 관련된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내용이론 중 또는 동기이론 중, 아니 그 과정이론 중 나름대로 또 중요도가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죠? 과정이론 같으면 간단한 예로 뭐 허즈버그의 이론 이론이라든지 이건 내용이론이죠. 아니면 이제 과정이론에는 동기부여 이론 중에 기대 이론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이 대표적인 과정이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기대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대성, 그 다음에 수단성, 그 다음에 유의성이라는 세 가지 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수단성이 높아야 동기가 부여된다. 맞죠? 그러니까 수단성이나 이 기대성이나 유의성은 한 가지로도 만족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배운 게 우리가 이제 이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기대가 높아야 동기가 부여된다. 그래서 기대성도 높아야지만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수단성이 높아진다. 수단성이라는 건 결국은 보상에 대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크기보다는. 그래서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겠다는 기대감과 그 결과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수단성, 보상이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의 크기가 각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 보상의 크기가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에 유의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이 기대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얘기도 맞아요. 그렇죠?
조직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단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치관에 부합되는 보상이 주어질수록 기대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요 가치관에 부합되는 보상의 크기는 유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의성. 그래서 기대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종업원들의 주어진 보상에 대해 서로 다른 유의성을 갖는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해줬죠. 개인마다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리더십. 자, 리더십 이론도 정리를 여러분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리더십 이론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변혁적 리더십과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면서 과거의 모든 리더십 이론을 싸잡아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어떻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자,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시면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종업원 사이의 교환이나 거래 관계를 통해 발휘된다라고 표현했는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리더십은 돈 때문에 직원들이 일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죠? 종업원들이 왜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왜 따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적 관계에 의해서 리더십이 발현된다고 보는 게 거래적 리더십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이 리더가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사고의 변화를 줘서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지문 보면 서번트 리더십은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보다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서번트라는 의미 자체가 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하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을 서전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3번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비전 발성을 위해 위험 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니까 비범한 행동을 보이는 게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변혁적 리더십은 단기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제시하는 건 맞죠.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와 조직 몰입을 증가시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맞는 표현이지만, 비전 제시를 할 때 단기 비전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이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때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구성원들도 어떻게 같이 동반 성장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4번. 자, 그리고 슈퍼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리더로서, 셀프 리더로서 성장해준다. 그리고 슈퍼 리더십이라는 건 각각의 구성원들을 슈퍼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하고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죠. 자, 다음 중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3가지 특성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뭐 빅데이터도, 우리 이제 MIS 문제 중에서, 그죠? 그래서 잘 나올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빅데이터 3V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륨, 엄청난 거대한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게 생성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velocity라고 해가지고 생성 속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 V. 세 번째가 이제는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형태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다양한 형태. 동영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거, 텍스트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미지 아니면 소리, 뭐 다양한 데이터로서 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제는 경영자들이 그걸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할지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빅데이터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대한 양, 그 다음에 생성 속도,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2번, 5번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면 해설에도 나와 있긴 한데, 두 가지 부위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밸류, 이제 빅데이터 자체의 가치, 그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베로서티라고 해서 베로서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확성이나 진실성, 신뢰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빅데이터가
말 그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데이터만을 또 추려내는 것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value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또는 veracity라는 개념이 이제는 진실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을 막 수집을 했어. 근데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수집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의 종류는 대단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수집을 했는데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이 고양인지 개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거는 밸러서티한 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죠? 진실성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을 때도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자료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베러시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좀 5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죠. 6번 문제, 106번 문제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도 사실 나온 시점이 대단히 오래된 용어예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의미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하는데, 예, 그죠? 우리 조그만 모바일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도 쉽게 업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비쿼터스 시대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지만 중간에 이동하다가 팩스를 날리고 싶다,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핸드폰,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해서 팩스 어플을 설치만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팩스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다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기본적인 특징, 우선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 그다음에 접속성, 그죠?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이동성이라는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특성이 이제 편제성이라는 특성도 있어요. 편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대도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과, 그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는 잘 접속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잘 접속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편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3번이겠네요. 그죠? 예. 편제성이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나 접속성은 접속성이죠. 요 네 가지 특징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본적인 비즈니스적인 이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고정성이 아니라 이동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자, 그리고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주식. 자, 우선 주식은 우리 이제는 보통 주식하고 사채를 합쳐서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상에 보면 주식도 그렇고 사채도 그렇고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금액이 얼마.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주식하고 사채의 특징은 뭐냐면 사채 같은 경우에는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받는 거지만 사채 같은 경우는 빌려 쓰는 개념이니까 약간 차이가 뭐냐면 연이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사채는 나중에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 빌려 쓰는 기간에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는 연이자와 만기일이 표시가 돼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면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을 우리가 이제 액면 주식이라고 하고요. 가끔 이제 액면이 없는 주식도 있어요. 그런 주식을 이제 무액면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무액면 주식 같은 걸 발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기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무액면 주식도 발행이 가능한 환경이 됐다 정도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그렇죠? 주식에 대해 주식을 발급받은 주주들한테 나중에 기업이 얻은 이익을 일부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고요. 사채권자, 그러니까 사채를 산 은행이나 그죠 투자자들한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건 이제 이자가 되겠죠. 이자 말 그대로 연 이자율이 적혀 있는 거는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번 기업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상한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렇죠? 주식은 상한 의무가 없어. 예. 사채는 상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이 존재하고 그 시점에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증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더 덩치를 키우고 더 많은 자본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증권을 발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증자라고 하고,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면 유상증자라고 하고, 대가 없이 그냥 주식을 발행하면 그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모든 주식은 채권과 달리 액면가가 없다라고 했는데, 말한 것처럼 채권, 그 다음에 주식에 다 액면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 액면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라고 표현한 거 틀린 거죠. 그리고 5번, 주주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한 책임, 무한 책임 여러분들 얘기 한번 드렸는데,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묶인, 자본에 의해서 묶인 회사가 이 물적회사고, 사람으로 묶인 회사가 인적회사인데, 인적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한명합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무한책임 사원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은 인적회사에만 있어요. 인적회사에만. 자, 그래서, 5번 말도, 5번 지문도 맞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8번 보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 안의 내용을 보니까, 108번 문제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한대요. 그리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경험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해서 정해진 형태로 만드는 걸 정형화라고 하는 거죠. 정형화하여 해결책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를.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휴리스틱 기법이라는 게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전혀 없어. 근데 그 전에 그와 유사한 걸 해봤던 경험을 바탕 삼아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수행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휴리스틱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룰이 없어. 그러니까 구조화된 게 없다는 거지. 이미 정해진 어떤 구조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야, 이것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과거에 비슷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그랬는데 왜 그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조화된 문제라는 건 한 번도 어떤 사람이 그 발자취를 밟아본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태가 이제 비구조화된 상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는 휴리스틱 기법에서 보통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죠. 2번. 팀빌딩이라든지 이 군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설에도 잘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고, 선형계획법 같은 경우, LP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는 그 OR 이론에서, 그죠? 이 의사결정 관련해서 선형계획법은 보통 이제 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기법의 한 가지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어떤 확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중에 이제 가장 최적화된 어떤 해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죠? 그때 이제 불확실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찾고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그 외에 뭐 나머지 두 가지 또 있는데 아마 뒤에 가면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회귀 분석은 뭐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이고, 군집 분석도 뭐 이제 해설에도 나왔지만 이것도 통계적 분석 기법 중에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세분화시킬 때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을 한번 교재 해설을 보시면서 좀 문제 제가 이제 요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 해설을 보시면 좀 참고하시면 되고, 팀빌딩은 뭐 그 팀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정도만 우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해설에 좀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자, 다음 최근 3개월 자료로 가중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11월달에 예측 수요량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죠. 자, 요거 계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보면 100개, 200개군요. 그래서 각 달별로 실제 수요량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11월달 수요를 예측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중 이동평균법을 썼기 때문에 가장 최근 월에 해당하는 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 평균을 계산할 때. 그래서 11월 달 예측 수요량을 계산할 때 10월 달, 9월 달, 8월 달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겠죠? 예측 수요할 때. 그래서 우선 10월 달이 200개고, 그 다음에 9월 달도 200개, 그리고 8월 달이 100개인데, 가중치를 부여할 때, 거기에 이제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게 가장 최근 월에 해당하는 거, 그죠? 예측하고자 하는 달에 가장 근접한 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더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0.5라는 건 10분의 5가 되는 거고, 이건 10분의 3, 10분의 2 해서 전체적인 백분율 데이터 안에서 평균치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200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100개, 그리고 언제야? 9월 달 거는 60%의 가중치를 부여한 거죠. 30%. 예, 30%. 그래서 계산하면 6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8월 달의 수요량은 100개인데 거기에 가중치를 20%만 반영했으니까 20개.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80개가 나오겠군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통 우리가 산술평균 계산할 때는 평균치가 다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를 들게 세 과목이면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1 해서 0.33, 0.33, 0.33을 반영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할 때는 당연히 해당 월에 가까운 달, 예측하려고 하는 해당 월에 가까운 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죠. 110번이죠. 자, 해리스가 제시한 EOQ, 예,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 가정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자, 경제적 주문량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주문 비용하고 주문 유지 비용이 있어요. 그죠? 예, 재고 유지 비용. 그래서 요게 이제는 재고량, 주문량, 요게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예,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많이 들어가는 거 유지 비용이죠? 재고 유지 비용. 재고량이 적을 때 많이 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주문 비용이잖아요. 주문 비용. 그래서 요 두 비용이 합이 제일 작은 지점을 찾는 게 이게 이제 EOQ, 경제적 주문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되는데 우선은 모델 자체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주문량 계산할 때 누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H가 홀드라는 의미니까 이게 이제 재고 유지 비용이고 이게 디맨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주문 비용, 올더 이게 연간 수요량이죠. 예. 죄송. 그리고 이게 올더가 이제 한 번 주문했을 때 주문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문량을 계산할 땐 요 세 가지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1번 지문 보시면 단일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 한 가지 품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를 단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품목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유지 비용이나 재고 주문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품목을 여러 개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한 가지 품목만을 주문하고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통일해서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달 기간은 분기 단위로 변동한다. 근데 분기 단위로 변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위에 그냥 고정적으로 딱 고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단일 단위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량에 따라 가격 할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수량 할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죠? 수량에 따라 만약에 가격 할인이 되면 주문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문 비용이. 그러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문 수량에 상관없이 주문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은 맞는데 나머지 다 틀린 거고 또 계속 보죠. 4번 지문도 보시면 연간 수요량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알 수 없으면 경제적 주문량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연간 수요량 여기에 D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재고 주문 비용은 주문 횟수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주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문 횟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각 오류는 뭐냐라고 했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대상, 개인으로부터 얻은 일부 정보가 다른 부분의 여러 정보들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정보까지 그걸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후강 효과, 아니면 현혹 효과, 아니면 헬로우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각 오류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자, 다음에서 증권시장선 SML을 이용하여 A 주식의 균형 기대 수익률을 구한 값은 뭐냐 했는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과 그죠? 시장에서의 수익률, 그리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베타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해당 주식의 베타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A 주식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위험 이자율을 알아야 되죠. 10%고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12%입니다. 그리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10%, 그리고 베타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베타가 2네요, 2.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14%가 나오겠군요. 14%. 그 답은 5번이네요, 5번. 그죠? 자,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3번. 이 문제도 동기부여 이론이네요. 또 냈죠.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는데,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동기요인하고 위생요인 있잖아요. 만족감을 유발하는 요인하고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과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 서로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다르다고 보는 게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그 개인의 어떤 성취욕이나 인정, 그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고요. 불만족은 그 작업자가 일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위생 요인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성취감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니은이나 미은 같은 경우가 동기 요인에 해당하고,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회사 정책이나 관리 방침이나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은 다 위생 요인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볼까요? 14번. 14번은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격 결정 방법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마케팅 파트의 문제죠. 자, 먼저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를 한 후에 그 프린터에 들어가는 이 종속 제품에 해당하는 토너 있잖아요. 그죠? 프린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소모품, 토너의 가격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런 가격 결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종속 제품 가격 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미끼 상품에 해당하는 프린터는 되게 저렴하게 팔고, 그 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가격 전략을 우리가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묶음 가격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죠? 요거 정리는 잘 했겠죠? 그죠? 번들 프라이싱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순수 묶음 가격 전략이 있고, 혼합 묶음 가격 전략이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단수 가격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심리 가격, 전략의 하나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고객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물건 가격을,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 침투 가격하고 스키밍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침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가격으로 처음에 판매하다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는 원가를 조금씩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판매하는 전략이 침투 가격이고, 보통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에 성장기에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요. 스키밍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줘야 되죠. 고객이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민감하지 않거나 아직 경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소비자가 아직 그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스키밍 가격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비싸게 팔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고객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시점,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가격을 조금씩 낮추는 전략이 스키밍 가격 전략이죠. 자, 그리고 15번. 다음 보기의 내용을 보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죠. 이거 회계 문제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지만 사실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기본 구조만 알면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죠? 매출 총이익 밑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래서 이제 판관비 줄여서라 얘기하는데 판관비 안에 뭐 일반적으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죠? 뭐 급여 같은 거.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임차료,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여기 판관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손상각비도 있어요. 대손상각비. 예를 들어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금을 떼이잖아요. 그럴 때 손실을 이제 대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자, 총 매출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죠? 네, 매출액은 200만 원. 네,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판관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매출 할인이나 매출 애누리가 들어가 있고 매출 원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 비용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자 비용은 다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매출 원가만 반영해 주면 되는데 자, 100만 원. 그죠? 매출 원가만 반영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 원가를 바로 빼서 이 100만 원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 중에 빼준 게 있어. 뭐냐면 매출 할인, 물건 가격을 깎아준 거야. 10만 원. 그리고 또 매출 애누리, 이것도 깎아준 개념이에요. 할인이나 애누리가 다 깎아주는 개념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애누리든 할인이든 다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200만 원의 고지 그대로 다 판 게 아니라 그 판매 금액 중에 15만 원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매출액은 얼마야? 1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순수한 매출,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85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유형 중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에 포함되는 요소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생산율은 기업의 생산 효율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그죠? 예,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기준하고 상관없어요. 예, 기업의 생산 효율성과 관련된 의미고 나머지 연령, 직업, 교육 수준, 뭐 성별이나 가족, 그다음에 생애 주기 그런 거 가족 구성원의 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뭐 직업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 나와 있고 예, 인종, 종교, 뭐 국적 이런 것들도 다 인구 통계학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자, 서비스 관련된 문제 물어봤네요. 그죠? 서비스의 특성으로 올바르게 묶은 거였는데 서비스의 특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어볼 수 있어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구성 요소 아니면 서비스 자체의 특성을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서비스 자체의 특성을 물어봤죠.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성이라는 특성, 그 다음에 소멸성, 그 다음에 이질성까지 맞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동질성, 분리성, 유형성, 비분리성인데 유형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그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 품질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G에 해당하는 비분리성이 서비스 자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A, B, C, G가 들어간 게 답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인간관계론에 해당하는 건 뭐냐? 해당하는 내용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고전경영학 배우면서, 그죠? 고전경영학, 신고전경영학에서 이 경영학의 역사, 히스토리를 배우잖아요. 자,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호선실험과 관련된 내용이죠? 호선실험 하면 뭡니까?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공식 조직보다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점이 이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인간은 하나의 도구, 툴로 보다가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 인간관계론에 태동하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지문 보시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3번이고요. 뭐 1번이나 뭐 2번 이런 내용. 2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동작 연구하니까 테일러와 관련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과업에 적합한 근로자 선발 및 교육 훈련 방법을 고안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직업 선발과 관련된 근로자 선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인간관계론 이후의 시점이겠네요. 이건. 그리고 전문 기능별 책임자가 작업에 대한 분업적 지도 수행한다. 이것도 예, 테일러의 이 직능별 어떤 과학적 관리 기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노나카 이쿠치로의 지식 변환 과정 중에 장인들이 관찰, 모방, 지도와 같은 도제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처럼 도제 관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장인들이 그죠? 어떤 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통 공예를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제자들 하나 그죠? 이제 제자들한테 자신들이 이제 기술을 전수할 때 어떤 이제 책자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죠? 직접적으로 그걸 해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거. 이런 관계는 이제는 암묵지에서 데이터로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이제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 그죠? 그래서 사회화라는 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이고, 연결화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외부화, 외면화, 익스터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 형식지의 지식이 그죠? 이 암묵지의 지식이 형식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면화 같은 경우에는 형식지의 지식이 암묵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앞자를 따서 표현할 때 SECI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식 창조 모델, SECI 모델. 그래서 S는 암묵지가 암묵지로 이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 그 다음에 E는 암묵지의 지식이 그죠? 형식지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형식지의 지식이 다시 형식지가 되는 거를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식지의 데이터가 다시 암묵지 지식화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인터널라이제이션에서 내면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형태는 뭐냐? 자,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료를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공급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원재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건 산업재를 공급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구조니까 B2B입니다. B2C. B2B. 기업이 소비자한테 이제 소비자를 판매하는 방식은 이제 B2C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이 기업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거, 이런 건 산업재들이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여기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번에 요게 하나 나왔어요. 시험에. 우리 시험은 아니었고, 이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C2B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C2B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그죠? 근데 이 C2B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역경매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으로 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할 때 소비자들이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견적을 올리게 되면 그 가격대에 자기들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역으로 제한하는 구조죠. 이런 구조의 거래 방식을 이제 C2B라고 합니다. C2B. 그리고 우리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중고나라 같이 이 소비자와 소비자끼리 개인과 개인과를 거래할 때 이제 C2C라고 합니다. C2C.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아시면 되고요. 자, 21번 보죠. 다음 중 민츠버그의 10가지 경영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는 거,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역할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민츠버그가 구분한 세 가지 경영자 역할은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다음에 대인관계자의 역할, 그다음에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직 설계자의 역할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1번. 자, 그리고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 현금, 현금수 자산에 해당하는 거 하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전이나 지폐,
이런 걸 이제 통화라고 해서 현금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해서 통화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대용 증권을 우리가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수표예요, 수표. 근데 수표 중에 안 되는 수표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 수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표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단기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가지고, 취득한 시점부터 30일, 그러니까 90일,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을 초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 그런 걸 현금성 자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 1번 자기합 수표 되죠. 현금성 자산. 그리고 3번 취득 후 만기가 90일에 도래하는 얼음도 이제 곧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 보통 예금도 요금을 예금이라 그래서 언제든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현금. 그리고 5번 당좌 수표도 수표죠. 요것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현금성을 쓸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3번 카르텔. 카르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이 카르텔 쪽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카르텔 하면은 우리 이제 담합이 딱 떠올라야죠. 그죠? 우리말로 담합이니까. 자, 그래서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기업 간에 수직적으로 맺은 협정이다. 그런데 수평적으로 맺은 협정이죠. 카르텔은. 그리고 2번. 참여기업들은 법률적으로 종속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협정이 구성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형태가 카르텔이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종속되어 있는 구조가 이제 트러스트고, 그죠? 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구조가 이제 콘체른입니다. 콘체른. 그래서 그 특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 판매 기관을 설립하여 협정에 참여한 기업의 생산품 판매를 규제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담합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거기 이제 상인들이 가격대를 다 담합해가지고 바가지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규제하는 규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4번, 아웃사이더가 많을수록 협정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더 작아지죠. 그죠? 왜냐면 이제 서로 담합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아웃사이더라는 게 지금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담합을 하려면 서로 의견이나 말, 행동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도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담합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5번,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공정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률로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의사결정 유형 중 분석 기법의 성격이 이질적인 건 뭐냐. 요 이제 과학적 관리 기법에서 이제는 OR이라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이제는 보통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확실성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게임 이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각각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충의 의사결정이죠. 그죠? 게임 이론이 상충의 의사결정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 중 분석기법의 성격이 일적이고 했는데, 여기 이제 게임 이론이 4번이 답이에요. 이건 이제 상충의 의사결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할 때 항상 의견을 내는 사람과,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그 반대자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에 상충관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걸 분석하는 기법이 이 상충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 이론이고요. 그 외에 이제 마코프 체인 모형, 그 다음에 PERT, 대기행렬 시뮬레이션 이런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PERT하고 마코프, 그 다음에 대기행렬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요. 위험 상황의 의사결정.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확률은 주어져 있고, 확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위험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고요.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 확률이 없는 경우입니다. 확률이 없는 경우. 확률이 없어서 어떻게 예측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접근하는 의사결정 기법을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고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선형계해법, LP 모형이 대표적인 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자료를 기초해서 이제는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직무분석하고 이제는 직무분석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보고서가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잖아요. 직무명세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직무기술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의해 놓은 게 직무기술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질문, 요구되는 지식은 직무 명세서에 나타나는 항목이고 직무 기술서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근데 작업의 조건이나 직무 수행의 절차, 그 다음에 수행하는 과업이 뭔지, 그리고 직무 수행의 방법을 기술해 놓은 건 직무 기술서에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 회차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나 모의고사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